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V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쪽 이름이 뭡니까? 조금 있으면 피는 나무인데 특징은 이렇게 타겹이 있다라는 거죠. 잎에. 예, 이거는 명자꽃 나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명자나무 참 죄송합니다. 명자나무. 선생님, 아까처럼 그림을 전체 화면으로 할 수 있나요? 아까 그림이요. 전체 화면으로 나오던데요? 아, 그래요. 그거는 전체 화면으로 나오던가요? 예, 예. 아까 방금 뭐 잠깐 하니까 전체 화면으로 되는 것 같던데. 아, 그게 파워포인트를 제가 잘못 눌렀더니 그게 녹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는 거라 안 해봐서 그냥 전번 아, 형식대로 해보고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회 할 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타겹이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입자루 밑에 다시 입이 이렇게 받침처럼 이렇게 돼 있다는 게 이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색깔은 이렇게 붉어서 어, 붉은 색깔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타겹이 있다라는 게 특징이고 명자나무가 되겠습니다. 요건 뭡니까? 이 국화가 위쪽으로 향하고 있고요. 국화가 위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 거의 이렇게 가지가 세 개씩 이렇게 뻗어 나가는 게 특징이고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겁니다. 답은 전나무라고 그랬습니다. 전나무. 이건 이제 구상나무하고 또 이제 비교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전번에 했는데 구에는 DVD가 좀 쉬웠더라고요. 옛날에 나왔던 문제가 반복해서 나왔고요. 이건 뭡니까? 열매가 이렇게 콩꼬투리처럼 이렇게 볼록볼록 나오고요. 잎은 아카시 잎처럼 이렇게 복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회화나무가 되겠습니다. 회화나무. 요거는 뭡니까? 요것도 전번에 했던 건데 솔방울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부가가 이렇게 길쭉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잎은 약간 가늘게 느껴지지 않나요? 수피도 이렇게 반질반질한 느낌. 예, 스트로브 잣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너무 쉬운 문제죠. 전번에 수피가 하얀 거, 뭐, 사스레 나무,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그 자작나무류, 그거 다 애우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잎사귀도, 자작나무 잎사귀는 이렇게, 무슨 모양이죠? 이렇게 뾰족한 느낌? 이렇게 돼 있고, 뭐, 자작나무류도 이제 애우셔야 되고, 이건 자작나무고요. 요거는 뭡니까? 가을에 왜 이렇게 구슬처럼 막 매달려 있는 거. 이건 좀작살입니다. 그래서 좀작살하고 그냥 작살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래서 좀작살은 이 거치가 3분의 1, 그 위에서부터 거치가 있고요. 그냥 작살은 거치가 거의 밑에서부터 거의 이렇게 있습니다. 예, 톱니죠, 거치가. 그래서 그 거치가 끝까지 있는 게 작살, 좀작살은 끝부분만 있어요, 좀. 그래서 조그맣게 있고, 열매는 이렇게 촘촘하게 나와 있고요. 작살은 약간 헐렁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작살 입으로 이렇게 판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여진 입으로 해야 되는데, 시험장에서는 A4 용지가 크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갖고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작살이 되겠습니다. 좀 작살 나무.
이거는 뭡니까? 이것도 했던 건데. 수피가 이렇게 돼 있고, 꽃도, 이건 차나무 꽃하고 비슷하죠. 이것도 차나무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노각나무가 되겠습니다. 노각나무 꽃 하얀하게 이렇게 피고, 이 가지가 뭐 사슴 뿌리처럼 돼 있고, 수피도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돼 있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노각나무. 그 다음에 이쪽 거는 뭡니까? 약간 뭐 가래나무, 호두나무 뭐 이런 쪽으로 돼 있는데 그건가 비슷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이렇게 위로 솟아 있고 솔방울 같이 생기긴 했는데 이렇게 꽃처럼 이렇게 이쁩니다. 열매가. 이건 뭡니까? 이거는 굴피나무입니다. 굴피나무. 굴피나무도 뭐 가래나무나 이런 거하고 좀 구분을 하셔서 공부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어, 요거는 뭡니까? 요거 아래 거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거. 그 끝에가 이렇게 새 결각이 났는데 뾰족하게 돼 있죠. 이렇게. 이거는 뭡니까? 이 밑에 거는 호랑가시입니다. 호랑가시. 호랑가시가 이렇게 생겼고요. 시험에서는 이 구골이 나왔었거든요. 구골나무. 그래서 잎사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거랑 약간 틀리죠. 호랑가시하고 요거랑은 약간 틀립니다. 그 다음에 구골은 요런 모양도 있습니다. 요런 모양. 그래서 호랑가시는 이렇게 뭐 사각형 비슷한데 이렇게 뾰족하게 나온 느낌이고요. 예, 구골은 약간 둥근 느낌이어서 이렇게 뾰족하게 나온 느낌. 이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 밑에 거는 호랑가시가 되겠습니다. 호랑가시하고 구골하고 구골나무하고 반드시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또 뭐 목서 종류도 있거든요. 은목서, 금목서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뭡니까? 요거는 약간 벚나무 비슷하죠. 사람들이 이게 많이 못 맞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벚나무하고는 잎도 잎이 좀 반질반질한 느낌, 약간 길쭉한 느낌. 그다음에 열매를 보더라도 벗은 이렇게 하나씩 달렸는데 얘들은 뭐야 이렇게 주렁주렁 달린 한 기다란 꽃자루에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거죠. 총상화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총상화소처럼 이렇게 양쪽으로 기다랗게 이렇게 열매가 달립니다. 기다란 꽃자루에서 이제 꽃이 피고 여기서 열매가 이렇게 열리는데 꽃도 벚나무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이거는 세로티나 벚나무 이렇게 합니다. 세로티나. 새는 어이를 얘기하고 세로티나 벚나무 이렇게. 이게 좀 어려웠죠. 여기 구골나무, 호랑가시하고 구분하는 게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끝마치고요. 다음에는 수목병으로 가겠습니다. 요거 해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했던 건데, 나무를 우선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수목병은. 이거는
이팝나무가 되겠습니다. 이팝나무. 그 다음에 녹이 쓴 것처럼 이렇게 노란 포자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여름 포자가 되겠죠. 이런 여름 포자가 붙어 있는 뭐요? 이팝나무 임녹병이 되겠습니다. 이팝나무 임녹병. 요 버섯도 가끔가다 나오거든요. 병 중에. 이건 무슨 버섯입니까? 어렵죠? 요거는 비늘 버섯 이렇게 됩니다. 비늘. 뭐 물고기 할 때 그런 비늘처럼 생겼죠. 연상이 되시나요? 억지로도 맞추시, 이렇게 빗대 갖고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비닐처럼 생겼다고 생각하시고요. 이게 비늘 버섯, 비늘 버섯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늘 버섯. 이렇게 보시면 물고기 비늘처럼 생겼죠. 억지로라도 맞추라 그랬어요. 약간 비슷하긴 하죠. 그래서 아니, 사람들이 이름 질 때 버섯 모양, 비늘 버섯. 그런데 또 물어봤습니다. 비늘 버섯 이름만 물어본 게 아니고, 이 버섯은 이게 무슨 부군이냐, 갈색이냐, 백색 부우냐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갈색 부우에 속합니다. 갈색 부우. 놀이끼리 하죠. 그래서 갈색 부우, 비늘 버섯, 비늘 버섯. 네, 버섯도 따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요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여러 번 공부했죠. 두 번째인가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솔잎이 요 부분만 기부 쪽에 누리끼리 하게 되고 요게 이제 뭐요? 잔황반이 툭툭툭 튀어나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스클레로데리스병입니다. 스클레로데리스 가지마름병. 스클레로데리스 가지마름병. 그래서 잔황반을 만드는 가지의 잔황반을 만드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스클레로데리스 가지마름병하고 또 피목가지 마름병 이런 게 이제 잔황반을 형성한다고 그랬죠. 이게 잔황반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 잔황반이 있는데 이제 크게 확대해서 보면 잔황반 모습을 띠고요. 피목가지 마름병이나 스클레로데리스병, 데리스 가지마름병은 이 가지에 이렇게 이런 표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뭡니까? 나무는 대나무인데 뭐 이삭 핀 것 같이 보이죠? 예, 이삭 핀 것 같은데 뭐야? 자세히 보면 이삭 핀 게 아니고 이게 검은 이런 저기가 있죠. 뭐 거름병 같은 게 있죠.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이거는 대나무 깐부기병, 대나무 깐부기병이 되겠습니다. 대나무 깐부기병, 대나무 개화병도 있고, 전번에 개화병 한 번 났죠. 깐부기병, 거름병, 뭐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중요하니까 스클레로데리스 가지마름병 다시 한번 합니다. 감염된 잎의 초기 병징은 잎의 아랫부분부터 누렇게 마른다. 얘는 아까 반이라고 그랬는데 그 이게 포제각입니다. 이게 나타나고 스클레로데리스병, 가지마름병 이렇게
잣나무 같은데 이렇게 많이 걸리죠. 그다음에 이제 분산 포자 각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전번에 우리 크기 계산할 때 이런 거 한 번 났으니까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 크기 대충 알 수 있겠죠. 자루다가 요거를 먼저 대서 몇 센치 나오고 그다음에 크기는 모르니까 x로 놓고 자루 대서 x 대 얼마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얼마 정도 되겠어요, 이거는? 요 정도 되니까 한 20 마이크로, 한 30 마이크로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대충 하는 게 아니라 20대 자루된 요 길이 대 x 대 요 자루된 길이 이렇게 하면 x가 나오겠죠. 이 길이가. 그렇게 정확히 적으라고 얘기했고요. 요거는 뭡니까? 뭐 녹병 종류죠. 녹병, 뭐 흰가루병 이런 건 계속 나와요. 전문의병 이런 건 나옵니다. 근데 나무를 잘 알아맞혀야 됩니다. 이거는 포플러류, 이게 포플러류 정확히 알 수가 없죠. 근데 포플러류 잎녹병 하면 되겠습니다. 포플러류 잎녹, 잎을 붙이라고 그랬어요. 녹병 할 때. 포플러류 잎녹병. 이건 뭡니까? 나무는 짓동나무죠. 짓동나무. 그죠? 이거는 짓동나무 동글동글 하잖아요. 그죠? 둥근 무늬병. 짓동나무 둥근 무늬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무슨 나무입니까? 마치 말 이빨처럼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마가목입니다. 마가목인데 이것도 점들이 있기 때문에 마가목 점무늬병 이렇게 합니다. 마가목 점무늬병. 요거는 뭡니까? 우리가 흔히 잘 먹는 거고요.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 뭐 이렇게 혹 같은 게 나 있고 요거를 뭐라 그러죠? 이건 두릅나무입니다. 두릅나무. 이런 거 더댕이병 이렇게 합니다. 두릅나무 더댕이병. 두릅나무 더댕이병. 요거는 잎이 무슨 잎입니까? 흔히 볼 수 있는 벚나무가 되겠습니다. 무늬가 이렇게 번개 친 것처럼 막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벚나무 번개 무늬병이 되겠습니다. 벚나무 번개 무늬병. 벚나무 번개 무늬병. 요거는 뭡니까? 잎을 봐도 딱 알아맞혀야 됩니다. 이거는 나무는 느릅나무인데 이게 열매 같은 게 없어서 이제 그래서 그때 사진에는 뭐 열매도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느릅나무거든요. 잎을 보면 느릅나무인데 참느릅나무 종류. 잎이 또 작고. 그다음에 이게 검죠, 이게 특히. 그래서 이건 검은 무늬병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느릅나무 검은 무늬병. 참느릅나무 검은 무늬병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해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해충은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노란 배가 좀 나오죠, 그죠? 이거는 노린재 종류죠. 그다음에 약충일 때 이렇게 노란 게 다 보입니다, 배가. 이건 뭐요? 노랑배 허리 노린재. 노랑배 허리. 허리가 짤막하죠. 다른 노린재들은 약간 평평, 이렇게 약간 둥구스름한데 얘는 약간 평평해요. 그래서 허리 노린재. 뭐 톱다리 개미 허리 노린재처럼 뭐 개미 허리 얘들은 평평하니까 배가 노라서 노랑배 허리 노린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뭡니까? 여기 답이 보이긴 하네요. 마치 쥐똥처럼 생겼죠. 그래서 깍지벌레 종류입니다. 깍지벌레. 그래서 답은 쥐똥밀 깍지벌레. 쥐똥밀 깍지벌레. 똥밀 깍지벌레. 그리고 노린재 종류 많이 나오죠. 노린재 종류 다 알아셔야 됩니다. 풀색 노린재, 뭐 톱다리 개미 어리 노린재, 소나무 어리 노린재. 요건 뭡니까? 이거는 썩떡나무 노린재, 썩떡나무 노린재. 요건 약충일 때, 어릴 때 모습이고, 이렇게 흔히 많이 보입니다. 이건 썩떡나무 노린재. 뭐를 옮깁니까? 빗자루병 옮기는 이 썩떡나무 노린재, 썩떡나무 노린재. 노린재 종류도 구분하셔서 다 외우셔야 되고요. 요거는요, 엄청 알맞는 모습. 계속했죠. 미국 흰불나방. 월동은 뭘로 한다고 그랬어요? 번데기. 마치 송충이처럼. 아파트 이렇게 존사 나가면 송충이라고 다 부르더라고요. 이렇게 송충처럼 생겼는데 약간 흐릿흐릿하죠. 송충이는 엄청 이 색깔이 저기 호피 그런 되게 이뻐요. 그거랑 약간 틀린 거죠, 사실은. 요거는 뭡니까? 이것도 몇 번 나왔어요, 그죠? 바나나 모양처럼 돼 있고, 그 바나나 열매처럼 생긴 거를 뜯어보면 이 속에 뭐 유시충도 있고, 무시충도 있고, 밀랍 물질을 뒤집어 쓴 것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떼중, 떼죽, 납작, 진딧물, 떼죽, 납작, 떼죽, 떼죽나무잖아요. 떼죽, 납작입니다. 납작. 이 진딧물이 납작하답니다. 그래서 납작. 잘 보이지는 않지만 아무튼 납작이라는 걸 납작이 생각하시고요. 요거는 뭘까요? 무슨 한을 쓸까요? 전번에 암수 비교를 했었죠. 암수 비교하고 하늘수 종류고요. 약간 점점점으로 돼 있는 이렇게 이건 뭐요? 북방수염 하늘수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솔수염 하늘수는 약간 규칙적으로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무늬가 돼 있는 거랑 북방수염, 솔수염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암컷, 수컷 구분해야 됩니다. 암컷이 덕후고요. 이건 지금 북방수염 하늘수라고 그랬죠. 북방수염 하늘수도 암컷이 덕후고 수컷은 작은데 이 뭐예요? 더듬이는 두 배가 넘는다. 이 몸의 두 배가 넘는다. 얘는 1.5배뿐이 안 된다. 암컷은 더듬이가 자기 몸의 체장의 1.5 정도 된다. 그러고 다리는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다리는 몇 마디로 돼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니, 다리라네. 이 더듬이요. 몸에 붙어 있는 저기를 밑마디 좀 길쭉하게 흔들마디, 나머지가 채찍마디가 이렇게 연결돼 있자고, 9개가. 일대 9라고 이렇게 설명을 계속 했고요. 더듬이. 보시면 계속 나오는 게 나오지 않나요? 제 느낌은 그런데, 약간.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부터 지금서부터라도 기본부터 딱 해놓으시고 확장을 해놓으셔야지 기본 안 해놓고 뭐 어떤 분들은 뭐 다 조사를 해서 아직까지 안 나오는 문제를 갖고 막 공부한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조금 어리석은 일이고요. 기출해서 응용해서 계속 낼 뿐입니다. 그 범위가 그것뿐이 안 되니까요. 사실은 뭐 가끔가다 한두 문제는 어려운 게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다 못 맞추는 문제는 딴 사람도 못 맞춰요. 근데 맞출 수 있는 건 다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건 뭡니까? 많이 했는데, 그죠? 그래서 암수 계속 구분하는 거. 이건 매미 나방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밑에 있는 요것이 암컷이라고 그랬어요. 암컷 더듬이도 얘는 실 모양, 수컷 모양, 빗살 모양, 색깔, 밝은 흰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얘는 약간 잿빛, 그다음에 유충은 이게 송충이처럼 생겼고 이렇게 마디마다마다 규칙적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2개씩 이렇게 돼 있는 게 특징이고요. 얘는 이제 알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노란 털 속에 이렇게 많은 게 이게 크게 확대해서 그려는 거거든요. 이 속에서 이제 알이 월동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유충이 이제 나오고 이게 번데기 됐다 성충이 이렇게 되는 거죠. 매미 나방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자주 나오는 거죠. 요거 그죠? 이거는 느티나무 이런 데 많이 이렇게 표주박 모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외줄면충. 여기는 뭐 이렇게 열매처럼 생겼는데 크게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녹색이었던 게 나중엔 약간 불구스름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탈출하면 얘가 완전히 갈색으로 변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외줄면충, 외줄면충. 요건 뭡니까? 잎은 아까시 잎이고요. 마치 파리처럼 생겼어요. 모기처럼 생겼나? 아무튼 파리나 모기나 같은 거니까 이게 아까시 나무잖아요. 아까시 잎 혹파리입니다. 아까시 잎 혹파리. 여기 이거 말아서 이렇게 혹처럼 보이거든요. 이거 말아서. 아까시 잎 혹파리, 아까시 잎 혹파리라고 그랬고요. 요거는 뭡니까? 얘는 자세히 보면 성충의 다리가 노랗습니다. 그 다음에 유충은 검은 바탕에 약간 흰 무늬들이 규칙적으로 이렇게 나 있죠. 다리가 노란하다. 여기 노란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노란 다리잖아요. 황다리, 동나방. 얘는 연 몇 회 발생합니까? 이것도 났습니다. 네, 동나방 종류는 1년에 한 번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나간 건데 떼죽납작 진딧물 같은 경우는 중간 기주가 뭐예요? 그것도 물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떼죽 납작 진딧물은 중간 기주가 나도 발행이세라고 이렇게 얘기했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해충도 끝났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안 했던 단답형 조금 해보고 서술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음, 어떤 문제가 났었냐면, 이게 삼행가 문제에 났던 건데, 병원체의 특성 10점, 곤충의 특성 10점, 어, 진단 장비를 이렇게 해서 병원체도 알아내고요. 루페나 이런 거를 갖고 보고서 진단하는 하는 그런 문제가 났었습니다. 7회차는 뭐가 났었냐면은, 녹병균의 녹병균의 여름 포자고 겨울 포자를 순서대로 적으시오. 무슨 얘기냐면 그 포자들을 현미경으로 본 거를 갖고 그림을 주고 에, 어떤 게 여름 포자고 어떤 게 겨울 포자를 골라내는 문제였었고요. 해충 문제 단답형은 원나무 사양하누스하고 소나무 좀하고 박쥐나방의 피해 사진을 주고 이게 벚나무 사양하늘수가 가해한 거냐, 소나무 좀이 가해한 거냐, 박쥐나방 연결하는 게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답형이 이렇게 병하고 해충하고 연결하는 문제가 났었고요. 그래서 보시면 녹병균에 대해서 이제 연결하는 거, 녹병균의 이제 생활사 전반에 애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녹병균은 담자균에 속하잖아요. 담자균. 그 담자기 위에 포자가 몇 개 달린다고요? 네 개가 달립니다. 얘는. 그 전번에 잔항균 얘기할 때는 잔항 안에 콩꼬리 콩꼬투리처럼 생겼는데 잔항 그 안에 8개의 포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걸 그 포자가 들어 있는 걸 잔항이라고 그러잖아요. 8개 들어 있는 거. 이거 하나하나는 포자고요. 여기 8개가 들어 있는 전체는 이제 잔앙이라고 합니다. 담자균에서는 이거를 담자기라고 합니다. 포즈에 4개가 붙어 있는데 이걸 담자기 위에 이게 4개씩 포자가 있고 잔앙은 이 잔앙 속에 8개의 포자가 들어 있습니다. 담자균. 그런데 녹병균은 이제 담자균에 속하죠. 그죠? 이게 날아가서 예를 들어서 이제 향남에서 배남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녹병정자를 이제 생성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밑에는 이 맞은편 뒤편에는 녹포자가 이제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향남으로 가면은 여름 포자를 형성하고 근데 여기에는 향나무는 여름 포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바로 겨울 포자를 이제 만들어내는데 보통 어, 담자균 녹병은 여름 포자가 있는데 대나무 붉은별 무늬병 이거만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들은 바로 이제 겨울 포자로 형성돼서 향나무로 붙는 거죠. 그런데 포자가 여러 포자를 줄 수가 있어요. 그전엔 회화나무 녹병에 대해서 여름 포자하고 겨울 포자를 골라라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처음 보는 문제잖아요. 근데 여름 포자는 색깔가 밝아요. 그냥 누리끼리 한 그 포자를 형성하는데 회화나무는 저기잖아요. 단일 기주잖아요. 회화나무는 회화나무 녹병 그 자체 안에서 잎에 발생하고 줄기 뭐 이런 데서 발생하는데 그 안에서만 하는데 이 여름 포자 색깔은 현미경 관찰하면 약간 밝은 색을 띠고 있고요. 겨울 포자는 약간 검은색을 띠고 있어요. 이거 나중에
줄 텐데 여기 있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 포자를 구분하라고 그랬는데 밝은 거는 여름 포자. 포자가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색깔이 밝다. 노란데 여름 포자는 밝고 겨울 포자는 더 짙게 거의 검은색에 가까울 정도로 어둡다. 색깔이 이렇게 해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 기생균을 절대 기생균인 병원균을 적어라. 뭐가 있어요? 이거는 순활물 기생체라고 그래서 살아있는 데서만 이제 살아가는 절대 기생체잖아요. 병원균이 흰가루병, 바이러스, 파이토플라스마, 물관부 국제성 세균 이런 것들은 인공 배양이 안 되는 살아있는 데서만 자란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인가루 바이러스, 파이토플라스마, 물관부 국제성 세균 이런 걸 고르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리기다 소나무의 송진 흐르는 거를 보여주고, 이 병원체는 뭐냐? 이 병명은 뭐냐? 네, 푸사리움이었죠. 그죠? 푸사리움 가지 마름병. 리기다에 많이 그 송진이 막 흘러내리는 그런 그 속에 이제 병원체를 이제 주고 마치 지렁이처럼 생긴 그런 사진을 주고 이게 뭐냐? 무슨 병이냐? 그래서 푸사리움 병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하는 문제는 단답형 형식으로 짧게 뭐 5점 뭐 이렇게 주는 문제들에 대한 겁니다. 병원균, 뭐 해충 이런 거 간단하게 내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풀어보면 벚나무 사양하는 수의 피해 사진을 주고 이런 사진을 주고 이런 거를 사진 주고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거 보시면 이 소나무 종 같은 거 이렇게 피해 사진을 주고 이게 누가 가해한 거냐 해충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누가 이런 가해한 거냐 거꾸로 가보겠습니다. 얘는 박쥐나방이 이렇게 가해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배설물하고 여기서 갉아먹은 목설이 섞여서 이렇게 혹처럼 보이는 게 박쥐나방입니다. 박쥐나방. 성충이 이렇게 박쥐처럼 생겼고요. 유충이 이렇게 이 속에서 이 천공성 해충이죠. 박쥐나방. 나방 중에서 특이하게 박쥐나방만 이렇게 수피를 가해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표면에서 알로다 활동합니다. 박쥐나방은 1년에서 2년 연 발생하고요. 연 1회 발생. 알로다 활동합니다. 박쥐나방 알로다 활동. 아니 알로다가 월동합니다. 지표면에서 알로다 월동하고요. 지표 땅 밑에서. 그다음에 유충은 초분유를 어릴 때는 알에서 깨어나서 이제 유충이 되잖아요. 부화유충. 얘들은 초분유를 먹다 좀 크잖아요. 그러면 이 나무 같은 줄기로 들어가서 수피와 목질부 표면을 이 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안락하누스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파먹고 그다음에 목질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게 이제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위아래로 갱도를 만듭니다. 그리고 가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해하면서 이 갱도에서 배출된 목설이 이렇게 나와서 지금 이 속에서 얘가 가해를 하는 건데 여기 이제 이렇게 뚫고 들어가서 이렇게 마치 목설하고 배설물이 거미줄로 이렇게 묶어 놓아서 얘들이 뭐예요? 혹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이렇게 박쥐나방을 얘기했고요. 거꾸로 가서 다시
소나무 좀의 가해 흔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좀은 어떻게 생겼어요? 가해 흔적이 이렇게 네, 생겼습니다. 이렇게 눕혀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예, 소나무 좀 특징 연 1회 발생합니다. 성충으로 월동합니다. 예. 나무줌들은 대부분 성충으로 월동한다고 그랬어요. 바구미, 뭐 나무줌 같은 거. 얘들은 성충과 유충이 숲이 밑에서 형성층하고 목질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얘가 지금 조그맣게 보이죠. 이렇게 겨우 올라가면서 이제 알을 여기다 이렇게 납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올라가면서 나면은 나중에 얘들이 부하약충이 이렇게 자기 에, 이쪽으로 다 가거든요. 그래서 마치 바깥에서 봤을 때는 뭐라 그래야 되죠? 무슨 이렇게 터널이 양쪽으로 이렇게 기준선을 양 두고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흔적을 보여주고 무슨 어떤 피해, 어떤 해충, 소나무 좀이라고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나무 좀은 대부분 세악한 이식목하고요. 이렇게 이식했을 때, 그 다음에 벌채목, 막 시들시들하고 썩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고사목 이런 데서 알을 낳기 쉬우니까 거기를 가열해서 고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약한 나무에 소나무 좀이 뚫고 들어간다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벚나무 사양하는 수는 첫 번째 시간인가? 그때 두 번째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벚나무 사양하는 수는 2년에 한 번 발생합니다. 특이하죠. 2년에 발생하는 거 거의 없잖아요. 전번에 털두꺼비인가 뭐 그런 거, 벚나무 사양하늘소 이런 것들이 2년에 한 번씩 발생하고 유충으로 활동합니다. 그 다음에 부화한 유충이 목지부를 갉아먹고 구멍으로 들어갔는데 얘가 유충이거든요. 입으로 갉아먹으면서 하기 때문에 이 바깥으로 목설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우두칩 모양으로 생겼다고 그랬어요. 길게. 얘는 상당히 크거든요. 음, 유리나방 있죠. 복숭아 유리나방. 이런 거는 얘들이 작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우두칩이 아니고 이렇게 분말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얘들은 자세히 보면 약간 우두칩, 이렇게 길게 목설이 우두칩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다니. 우두칩이라는 게 뭐야? 사각형이, 직사각형이 이렇게 길게 돼 있다는 거죠. 길이는 짧습니다. 근데 우두칩 모양이고 옆으로 넓게 펼쳐져 있다라는 게 우두칩 특징이 되겠습니다. 원남 사용하로서 사진을 주고 어떤 해충의 피해인가를 물어봤던 거죠. 그래서 세 개에 놨었고요. 그 다음에 8회 때는 어떤 게 났었냐? 호두나무 잎벌레, 낙엽송 잎벌, 극동 등의 잎벌에 대하여 각각 중간 기준은 뭐냐? 발생의 수는 연 몇 회 발생하냐? 월통대를 적으시오라는 게 10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호두나무 잎벌레, 호두나무의 기주죠. 그다음에 연 1회 발생한다고 그랬고요. 잎벌레들은 주로 성충으로 활동한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낙엽송 잎벌하고 잎벌레하고 틀리죠. 잎벌레는 뭐야? 딱정벌레류고요. 잎벌은 벌류 종류입니다. 벌 종류. 그러니까 완전히 틀린 거죠. 근데 이 보시면 낙엽송 잎별 같은 경우는 일본 잎갈나무를 많이 가해를 하고요. 1년에 3번씩 나타나고요. 월동은 번데기로. 번데기 해놓고 가로 전용이라는 거는 예, 번데기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충하고 번데기 사이에 약간
중간 그 상태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월동한다는 얘기예요. 번데기 전용 이렇게 쳐놓은 거는. 그다음에 극동 등에 입원 저번에 했었죠. 얘들은 진달래 하고 연 3사에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얘들은 입벌류 중에서 극동 등의 입벌은 유충으로 월동합니다. 그런 게 났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복합 문제가 났었습니다. 여러 개 병에 대한 이름을 쫙 줬고, 이 문제를 주고 여기서 이제 두 개씩 고르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당나무 녹병, 밤나무 잉크, 퍼플러 잉녹병, 오동나무 탄저, 소나무 잎떨림병, 동백나무 탄저, 벚나무 번개무늬병, 벚나무류 불맥병, 문행나무 잎마름병, 모잘록병, 소나무 피목까지 마름병, 파이토프토라 뿌리 썩은 병 이런 걸 주고 1번 스콜레로티움 스클레로티움 균핵병을 골라내 스클레로티움 그래서 균핵병은 벚나무 균핵병 그다음에 그다음에 모잘록병 이렇게 골랐어야 되고요. 또 파이토프토라 모잘록병도 해당되는데 그때 당시 파이토프토라는 밤나무 그 병이 파이토프토라잖아요. 파이토프토라 카츄레아 밤나무 잉크병의 학명이잖아요. 그래서 파이토프토라 잉크병만 아니라 파이토프토라 뿌리 썩은 병도 파이토프라의 이 역병을 얘기하는 거죠. 역병. 그다음에 콜렉트 트리춤. 콜렉토 트리춤은 뭐예요? 탄저병이죠. 그래서 니을, 오동나무 탄저병. 비읍에 있는 동백나무 탄저병을 골랐어야 되고요. 잔황반 형성하는 거 계속 나오죠. 잔황반 형성나는 게 뭐야? 소나무 잎떨림병. 그 다음에 기역에 소나무 피목까지 마른 병. 계속 이거 뭐 잔황반, 잔황각, 뭐 분생포자각, 분생포자반 뭐 이런 거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녹병균 겨울포자를 갖고 녹병균을 물어봤어요. 녹병균 뭐가 있어요? 향나무 녹병도 녹병균이죠. 그다음에 퍼플러 잎녹병도 녹병균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줬으면 제대로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줬습니다. 이런 거를 주고 이게 병원체 모습이고 뭐 이거 뭡니까? 이거는 오피오스토마 해갖고 오피오스토마 청 청변별이라고 그랬잖아요. 청변법 아니 청병병 그래서 소나무 같은데 왜 가지 자르면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다음에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이건 이제 이게 이렇게 알약같이 생겼다고 그래야 되나? 이건 뭐예요? 탄저병 종류죠. 탄저병 종류. 요거는 뭡니까? 이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요거는 뭡니까? 여러 번 했는데 페스탈롭지아. 요거는 뭡니까? 이거는 체관부에 염색을 시켜서 보랏빛이 나는 건 뭐예요? 이거는 파이토플라스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연결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처음에 나왔던 그림은 이렇게 꼭대기에 무슨 열매가 달려있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이거는 곰팡이 종류인데 느릅나무 시드름병도 있죠. 오피오스토마에 의해서 걸립니다. 얘들의
얘들 곰팡이가 이런 모양을 띠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꼭대기 쪽에 무슨 동그란 이런 풍선 같이 달린 거 이런 것들은 뭐예요? 오피오스토마인데 느릅나무 시드름병이라든가 전번에 얘기했던 소나무를 벨 때 얘들이 오피오스토마 목재 청변병을 일으키는 오피오스토마 두 가지 굴렀으면 되고요. 이거 사진은 다 책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에 있는 것들을 다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는 탄저병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알약같이 생겼죠. 그래서 또그 알약 중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뭐가 불어난 느낌이잖아요. 양쪽으로. 이게 탄저병에 의해서 사철나무 뭐 탄저병 이런 거, 단풍나무 탄저병 이런 거가 탄저병이 되겠습니다. 탄저병에 해당되는 거 골랐으면 됐고요. 탄저병에 대한 얘기고요. 사철나무 탄저병, 단풍나무는 없는데 단풍나무 탄저병. 아, 이것도 전번에 한 건데, 베르티실리움입니다. 베르티실리움. 죄송합니다. 저 아까 못 맞춰서. 베르티실리움. 이거 포도송이처럼 됐다고 그랬어요. 베르티실리움. 얘들은 이렇게 궤양병을 걸리게 하고요. 그 시드름병 뭘 걸리게 하는 그런 베르티실리움에 대한 겁니다. 베르티실리움. 그다음에 페스탈로시스는 이제 동백나무 잿빛 입마름병이라든가 동백나무 입마름병이라든가 측백나무 입마름병의 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측백나무 입마름병, 동백나무 입마름병 이것들은 페스탈로 티옵시스 이런 거 계속 나오죠. 시험에 필기 때도 나오고 실기 때도 이렇게 탄저병 걸리고 사철나무 탄저병 그다음에 이건 측백나무류들, 입마름병 이런 게 탄저병 관계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파이토플라스마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쪽 거는 체간부에 이렇게 염색 색깔을 넣으면 DAPI라고 해서 이 색깔이 있는 부분에 이렇게 불규칙하게 이런 파이토플라스마가 부정형으로 돼 있잖아요. 뭐 어떤 형태를 띈 게 아니라 뭐 물질처럼 돼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게 색깔을 입히면 이렇게 이런 보랏빛 띄고 그러는 게 있는데 빗자루병이 그게 해당되겠습니다. 오동나무 빗자루병, 직동나무 빗자루병 이렇게 걸리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패벌레 종류 세 가지 애우시라고 그랬죠. 이게 뭡니까, 1번이?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것이 버즘나무 방패벌레. 약간 진달래 방패는 이렇게 돼 있는데 약간 투명한데 얘는 무슨 거미줄 뭐죠?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거는 배나무 방패벌레입니다. 다시요. 버즘나무 방패벌레, 배나무 방패벌레, 진달래 방패벌레 구분하셔야 되고요. 발생의 수도 약간씩 틀립니다. 얘는 3회, 버즘나무는 3회, 배나무는 3, 4회, 진달래 방패는 4, 5회나 걸립니다. 그다음에 얘들은 전부 다 이제 방패벌레 월동 뭐라고 그랬어요? 다 성충입니다. 2번을 얘는 찍어서 저기 했는데 이것도 방패벌레 다 월동을 다 성충으로 합니다.
이거 됐고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DB, 저기 하는 게, 저기로 서술식으로 넘어가야겠습니다. 서술식. 이게 안 지워져. 이 리기다 했었나요, 우리가? 했었죠. 잠깐만, 죄송합니다. 이게 세조임도 했었던 것 같고. 이거 죄송합니다. 이게 저기에서 다 한거로 지금 낙서가 돼 있어갖고. 어, 9회 저기부터 하겠습니다. 종합 문제부터 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뭐뭐 군의 논밭으로 사용하던 곳을 14년 전에 그린 공원으로 조성하였다. 최근에 나무가 이제 단풍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논밭으로 사용했던 곳을 메꿔서 14년 전에 공원으로 바꿨어요. 근데 공원에 심어놓은 나무가 수세가 약해지고 단풍나무가 일부 고사하여 진단 의뢰하였으며 현장 조사 내역은 다음과 같았다. 단풍나무 일부 가지가 말라 있었고 죽은 가지 아래에 있는 남서쪽 수가는 불규칙하게 갈라져 있었다. 뭐예요, 이거는? 피소 뭐 이런 게 되겠죠, 그죠? 비생물적인 게. 남서쪽에 뭐 갈라져 있었으니까 불규칙하게. 그럼 피소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부 수목 잎에는, 단풍나무 잎에는 가장자리가 마르는 증상과 하얀 가루를 뿌린 듯하게 보였다. 흰가루병이겠죠, 그죠? 지금 종합 문제 하고 있습니다. 구회 종합 문제. 그 다음에 일부 수간에는 몇 개의 구멍과 목설이 발견되었다. 뭐예요? 이래에 났던 안락하누스 떠오르지 않나요? 이것도 이래 때 났던 흰가루병, 이래에 났던 목설 생각이 나고요. 피소, 이건 뭐 쉬운 거고, 일부 수목은 30cm 정도 복토가 되어 있었으며, 복도를 주워줬어요, 아예. 그죠?
너무 높이 심었어요. 아니, 너무 흙을 많이 덮었어요. 그 다음에 건조시 지표면에 갈라지는 현상을 본다. 논을 메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게 논흙처럼 돼서 어떤 땅속을 파보면 논 같은 데는 물이 잘 안 빠지잖아요. 근데 여기다 흙을 덮었기 때문에 위에는 비 안 오면 빨리 건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밑에는 물이 안 빠져서 습해의 현상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 위에 부분은 어떻게 해요? 논바닥 갈라듯이 쫙쫙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는 현상을 띠는 거예요. 이건 배수 불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낮은 지대에 위치한 수목은 일부 장마 이후 조기 낙엽되고 일부가 고사하였다. 이거는 배수 불량으로 인해서 이제 나무가 제대로 생육을 못해서 조기 낙엽되고 일부가 죽는 현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토양을 재봤어요. 지금 전번에 계속 물어보셨던 내용 중에 토양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오죠. 요새는 이제 계산하는 게 아니고 표를 직접 줘요, 수치를. 수치를 주고 토성은 이거다. 식양토라고 딱 주어져요. 식양토. 식양토는 뭐예요? 전번에 토양을 얘기할 때 식토, 그죠? 점토가 제일 많은 식토. 그다음에 중간 정도에는 양토. 그다음에 예, 모래가 많은 사토. 그런데 요 가운데는 식양토, 그죠? 식토, 점토가 많은 거하고 중간흑인 양토 사이를 식양. 그다음에 양토하고 사토 사이를 사양토 이렇게 했잖아요. 사양토. 그래서 요거는 식양토 이쪽에 가까운 거죠, 사실은. 그다음에 전기 전도도를 전번에 얘기했어요. 0.2 이하야 된다. 조금 높은 건 뭐예요? 이씨가 높다라는 거, 전기 전도도 높다라는 건 뭐예요? 염류 직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씨가 높다. 이씨가 높다라는 거는 염류가 집적됐다. 염류가 집적됐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양분들이 너무 많다. 전기 전도도가 0.2 DC 지멘스 퍼 미터인데 이하야 된다고요. 이하. 그래야지 염류가 너무 많아도 문제인데 정상적인 토양은 0.2 이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0.8에서 1.2이기 때문에 너무 높은 거예요. 염류 집적도 돼서 이제 써야 되고 활력도는 지금 이제 8에서 11이죠. 8.9에서 11이니까 이거는 이제 저항이 낮을수록 좋아. 그런데 얘는 조금 높은 상태에서요. 그래서 거의 0에서 5 정도가 돼야 되는데 얘도 활력이 좀 저항이 높기 때문에 안 좋은 상태고요. pH는 적당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 사람들이 헷갈렸던 거는 투수력에 대한 걸 이제 궁금해한 거예요. 투수력은 물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 흙은 40에서 60cm를 재봤더니 10의 마이너스 5승미터였었어요. 요건 투수력이 엄청 물이 잘 안 빠진다는 수치를 주어진 거예요. 이따가 기준치를 알려드릴 거고 견밀도는 뭐예요? 견밀도 에웃이라고 그랬죠. 10군가 이상 되면 딱딱한 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는 22라고 그랬어요. 그죠? 얘는 뭐 흙이 대부분 다 문제가 돼. 투수력도 잘 안 돼. 딱딱도 해. 또 이시도 높아. 활력도도 그렇게 좋지 않아. 이런 거예요. 이 조사 내용을 근거로 진단 결과를 서술하시어
추가 진단 사항을 쓰시오. 종합적인 관리 방법을 서술하시오. 이런 문제였었어요. 또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1번. 병부터 쓰라고 그랬어요. 그죠? 뭐, 비생물적인 것도 써야 되는데, 비생물적은 여러 종류가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씩, 한두 개씩 나온 것부터 쓰면 좋죠. 그래서, 병에는 단풍나무 흰가루병으로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단풍나무 흰가루병은 에리스페나 뭐 사화대야 이런 게 있는데 주로 에리스페가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흰가루병은 뭐 진단 뭐 이런 거는 지문에 써 있는 수목 잎에 이제 관찰을 한 결과 가장자리가 마르는 증상하고 하얀 가루를 보였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흰가루병으로 판정한 거고요. 잎 앞면과 뒷면 모두가 발생하였으며 이게 이제 이 논으로 사용되긴 곳에서 습해서 물이 잘 안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늘진 곳이 많아서 흰가루병이 발생한 거로 본다. 여기서 이제 추가 진단이라는 건 얘를 더 진문에 나타나지 않는 거를 또 추가 진단을 해서 흰가루병 이제 현미경으로 보겠다 이거예요. 흰가루병 또한 잎을 채취해서 현미경으로 검경한 결과 실 모양의 부속사가 있고 다수의 잔황이 있는 에리시페로 관찰이 되었다. 그래서 에리시페에 대해서 쭉 서술을 하는 거죠. 가을이 되면서 잎의 균총 위에 작고 둥근 노란 알갱이가 이게 미성숙 잔황구 잔황구가 아직 덜 성숙한 잔황구가 노란 알갱이처럼 보이고 이게 이제 갈색으로 변합니다. 이제 성숙하면 성숙 잔황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런 걸 써주면 됩니다. 잔황구라는 걸 강조를 하는 거고 에리시페라는 거를 단풍나무는 에리시페에 해당된다는 거를 강조해서 써준 겁니다. 이거는 이제 방제 방법입니다. 관리 방안. 일단 전염원을 제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흰가루병이기 때문에 낙엽을 소각해서 매립하고 얘는 그늘도 많이 지고 통풍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른봄 가지치기를 할 때 병든가지는 모두 제거하고요. 새순이 나오기 전에 석회 유황압제를 한두 번 살포하고 여름에는 망코지부 수화제라든가 지오판 수화제 등을 2주 간격으로 살포한다. 장마 이윤에는 원청이 번식이 강하잖아요. 균생포자들이 막 나타나니까 이때는 예방 위주로 장마 이후에는 반드시 방제를 한다.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흰가루병 지문에 나왔으니까 흰가루병 써주고요. 다음은 아까 안락하누스 여러 번 했어요. 안락하누스에 대한 걸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연습하라고 그랬던 거대로 지금처럼 똑같이 똑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안락하누스를 아까 단풍나무 수간에 몇 개의 구멍이 있고 목설이 있었고 이를 상으로 갉아먹은 흔적이 있어서 이게 안락하누스로 판정이 됐다. 단풍나무를 가에 자라는 게 뭐예요? 안락하누스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그 안락수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한상으로 갉아먹었다는 흔적을 찾아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추가 진단은 뭐예요? 여기서 추가 진단이라는 거는 더 자세하게 보겠다. 루페로 이제 본 결과 뭐 이제 안락하누스를 보면 딱지 날개의 상단 소수판 양쪽 주변에 작은 돌기가 있는 게 그 머리 부분에 있잖아요. 그 더듬이 있고 그 부분에 작은 돌기가 여러 개 있어요. 이게 없는 것도 있죠. 하늘수. 유리 안락하늘수라고 그러는데 유리 안락수도 피에는 비슷하게 입히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주로 단풍나무 뭐 이런 게 하는데 유리 안락수도 이제 다범성이라고 그래서 여러 수목들을 가해하긴 하지요. 그런데 특히 단풍나무에 피해를 많이 줘요, 요새. 이제 관리 방법은 방제 방법이죠. 피해목이나 가지를 제거하고 반출 소각하고 또 뭐 유충일 때는 뭐 유충을 이제 바늘 같은 걸로 찔러서 죽인다든가
유충이 그 저기 구멍 속에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천적을 보호합니다. 안락하늘소사리, 고치벌과 고치벌, 좀벌, 맵시벌, 기생파리 애들이 다 기생 종류잖아요. 유충일 때 그 몸속으로 들어가서 기생하면서 얘 안락하면서 유충을 죽이잖아요. 천적을 보호한다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요게 그겁니다. 이게 지금 안락하늘소 사진이고요. 어느 부분은 반쪽은 하얀, 뭐 반은 검은 이런 식으로 무늬가 이쁩니다. 그죠? 아까 얘기했을 때 요 부분이 돌기가 두 개가 있는 게 이제 안락하누스고 이게 없고 평평하고 이렇게 반질반질한 거 있거든요. 이건 유리 안락하누스입니다. 그리고 성충 우학일 때는 어떤 농약이요? 아세타미프리드라든가 쥐프로페진 유제를 해서 방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생물적으로 가겠습니다. 아까 지문에 그렇게 써 있었잖아요. 남서쪽에 뭐 불규칙하게 갈라져 있다. 뭐 그래서 이거는 뭐 피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거기 주어졌죠. 뭐 50cm인가 복투가 돼 있었다. 또 배수 분량이 하층부에 뭐 논역이었는데 투수가 약하고 배수가 불량했다. 거기 있으니까 세 가지를 우선 써주고 나머지는 또 추가 진단해서 써주면 되겠습니다. 피수부터 보겠습니다. 피수. 진단 근거 및 진단 결과. 피소의 전형적인 현상으로 단풍나무의 일부 가지가 말라 있고 죽은 가지 아래에 있는 남서쪽 수가는 불규칙하게 갈라져 있다. 이거 약간 그 피소는 불규칙하고요. 그다음에 상열이라는 거 전번에 했었잖아요. 상열은 이제 겨울에 저기 하는데 얘는 쫙쫙 갈라집니다. 그래서 약간 지저분하지 않고 피소가 약간 지저분한 상태. 예, 여름에 이게 발생하는 게 피소고요. 상열은 약간 쫙쫙 갈라집니다. 그래서 지저분하지 않는 느낌이 있다는 게 틀린 점이고요. 또 상열 같은 경우는 전번에 이렇게 얘가 유압 조직이 봄에 나오면 그거 갈라진 부분을 이렇게 감싸기 때문에 이게 볼록 나온다는 게 더 특징입니다. 피소는 밀식 재배하던 수목을 이식해서 단독으로 심을 때 그늘을 만들어줬던 게 없어지니까 이제 피수가 발생하는데 흉고직경이 좀 큰 나무 이런 데서 많이 피수가 발생하고요. 특히 숲이가 얇은 수종, 벚나무, 단풍나무, 목련, 매화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다음 관리는 피수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딱딱딱 쓸 수 있습니다. 그냥 막 자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충분히 뭐 이른 봄에 여름 때 그 사이에 충분히 이제 수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잘 키워야 되고 남서쪽의 식재에서 이제 방지를 하기 위해서 뭐 숲비에 도포제를 받는 녹화마대를 갖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또 천공성 해충의 피해라든가 이런 거를 막아주는 거죠. 그다음에 녹화마대도 사용하고 뭐 수성 페인트 발라주고 그다음에 관목 같은 것도 이렇게 설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수피를 보호할 수 있게끔 또 멀칭도 해주면 이 열기가 올라가지 않겠죠. 그런 것도 해주면 좋고요. 냉각 효과가 있는 관수를 물을 계속 주면서 하면은 피소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 피소가 되면 이 형성층이 이게 잘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번지니까 외과 수술을 해서 그다음에 살아있는 조직은 상처를 감싸서 더 썩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피소의 방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토가 있었죠. 복토가 50cm인가요? 25cm 한다고 덮었잖아요. 위에 뭐 30cm인가 덮었다고 그랬으니까 복토에 대한 거 써주면 됩니다. 복토라는 거는 흙을 너무 높게 저기 한 거죠. 덮은 거죠.
수목에 뭐 30cm 정도 흙이 복토되어 있었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지재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재부가 일반 이 수목들은 복도가 안 되면 밑부분이 이제 이렇게 갈라진다고 넓어지는데 이게 복도가 된 것들은 이쪽 부분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밋밋하고 평평하게 진단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검토장이라는 게 이제 오거 같은 겁니다. 땅에 박아서 이렇게 보면 토층마다 색깔이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0cm 동투에서 해보니까 다른 색이 발견됐다. 뭐냐면 색깔이 다 똑같아야 되는데 흙을 이렇게 많이 덮었기 때문에 요 검토장으로 땅을 딱 파서 이렇게 마디마디 보면 이윽과 이윽이 틀리다 이거죠. 이 새로운 다른 데서 갖고 왔기 때문에 색깔이 틀리다는 거로 이제 검증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복도된 거는 뭐 이렇게 흙을 제거하면 되겠죠. 복도된 양만큼 천천히 해야 됩니다. 갑자기 하면 또 적응이 잘 못하니까. 그래서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뿌리 호흡이 불량되기 때문에 빨리 걷어내야 되고 수관 주변에 마른 우물을 설치해서 밑동을 노출시키게 됐습니다. 요거는 마른 우물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배수가 잘 되게 자동으로 물이 빠져나가게끔 그 다음에 수직 유공관하고 수평 유공관을 설치해서 이제 물과 산소 공급을 해주도록 하고 배수관을 설치해 줘서 물이 잘 빠지도록 해준다.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준다. 복소된 거에 대한 거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수 분량도 있었습니다. 배수 분량, 뭐 복도, 뭐 다밥, 뭐 이런 거랑 약간 비슷하죠. 배수 분량이라는 거는 건조할 때 이 지표면이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거 적어주면 좋고요. 그다음에 낮은 지대에 위치한 수목은 일부가 장마 이후에 조기 낙엽되고 일부가 고사하는 것은 이게 상부는 제대로 돼 있는데 아까 상부 쪽은 제대로 흙이 있는데 하부 쪽에 논을 메꿔서 한 부분은 여기는 절대 빠지지 않죠 물이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선 빨리 흘러나오다가 이게 배수가 안 되는 그 부분의 하층에서 와서는 꽉 막혀서 물이 여기 고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 하부의 배수 분량이라고 정확히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진단을 해야 되겠죠. 물이 안 빠지는 곳에 흙을 손 안에 뭉쳐진 토양을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사용해서 이제 누르면 띠가 만들어지는데 약 5cm까지 늘어나요. 그럼 뭐 식양토는 5cm까지 늘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토양표에서도 식양토를 주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배수 불량 토양은 산소가 부족하게 되어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하게 돼서 치명적으로 그런 피해를 입는다. 증상은 수관 전체에서 가지 끝부터 배수 불량이 뭐예요? 뭐 건조나 뭐 이런 거 다 가지 끝부터 배수 불량도 가지 끝부터 내려오면서 그 저기 수관 전체가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수관이 이렇게 크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끝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입은 호흡도 못하기 때문에 입은 왜소해지고 봄에는 잠깐 잘 생장한가 싶으면 이제 장마철 이후에는 이제 급하게 이제 시들시들해집니다. 황화현상 되고 막 조기 낙엽이 되고 막 그럽니다. 왜요?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니까 그게 다 그 하층 배수 불량 상태에서 고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 장마철 이후에 그 피해 증상이 나타나고요. 관리 방법은 비슷합니다. 아까 배수, 복토 뭐 이런 거랑 비슷한데 사양토를 우선 갈아야 되겠죠. 고쳐야 되겠죠. 뭐야. 사양토를 무슨 쪽으로? 어느 쪽이요? 모래를 좀 섞어서 토지를 개량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물이 고이지 않고 흘러내리도록 지형을 이렇게 이제 바꿔놓고 또 명거배수 뭐 이게 명거배수라는 거면 바깥으로 뭐 골을 낸다든가 그래서 이렇게 밖에서 보일 수 있는 거고 땅 속에 이제 관을 묻거나 그래서 이제 다른 데로 흘러가게 하는 걸 암거배수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걸 시설을 통해서 과습 상태를 제거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종 심을 때도 뭐 배수가 안 된 호습성이거든요. 호습성 수종을 심으면 되겠죠. 버드나무나 포플러 이런 거를 심어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서술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단답형 아직 안 했죠. 단답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복합 문제는 그렇게 나왔었고요. 9회 때 복합 문제는 그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9회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9회 때 단답형 쭉 훑어보면 처음에 이기다 소나무 푸사리움 가지마름병의 방제 약제 및 어떻게 방제를 할 건가 10점이 나왔고요. 두 번째로 소나무 재선충이 북방한임수로 매개충으로 옮겨 타는 과정을 설명하시오. 15점. 그다음에 토양 비생물 쪽에서 여기도 농약이나 나온 건 비슷하죠. 그죠? 여기 푸사렘 가지마름병의 이제 방제 이런 것은 농약 비슷하게 나왔고 아무튼 이건 병이고 요건 해충에 대한 거고 요건 비생물적인 거. 그다음에 또 더 특이하게 단답형 중에서 쇠조임하고 줄당김 요게 나왔습니다. 쇠조임, 줄당김. 외과 수술이 계속 나오다가 이 줄당긴 쇠조임도 외과 수술에 포함이 되거든요. 요때부터 이제 갑자기 쇠조임을 설명하시오. 줄당김을 어느 부위에 설치하는 게 좋으냐? 여기 단답형으로 10점짜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답형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니기다 소나무 푸사림 가지마름병의 방제 약제 한 가지를 제시하고 방제 시기와 방제 방법을 설명하시오. 10점이 나왔습니다. 푸사리움 가지마름병 방제 시기, 그 다음에 방제 방법. 약제는 이제 테부코나졸, 테부코나졸 많이 쓴다고 그랬죠. 테부코나졸 꼭 외우시라고 그랬죠. 테부코나졸 쓰고요. 테부코나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 됩니다. 이건 에르고스테롤 억제제라고 그랬고요. 트리아졸계라고 그랬고요. 4일이라고 그랬습니다. 4일 작용기작. 막에서 스테롤 생합성 저해한다고요. 그죠? 이것도 2에타 3인 거 언제 나왔던 거죠. 이게 살균제 중에서 대표적인 게 테부코나졸이라고 그랬어요. 푸사르임 가지마름병이기 때문에 테부코나졸을 쓴다. 4일 작용기절은 4일이다. 막에서 스테롤 생합성을 저해한다. 트리아 졸개다.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방제 시기. 얘들은 3, 4월에 이제 균이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9번 쳐줍니다. 3, 4월, 9월, 10월 사이에 피해 감면목이나 피해가 예상되는 소나무에 나무주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무주사합니다. 풋살이면 가지 마른 그 나무수합니다. 뭐로다가요? 테부코나주를 칩니다. 피해 감염목이나 감염 피해목이나 피해가 예상되는 소나무에 주기적으로 3, 4일 살포합니다. 지금 푸사리움 가지 마른병 방제 방법이었고요.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 매개 과정을 설명하시오. 소나무 재선충, 참나무 시드름병, 솔잎폭발이, 솔깍쥐깍지벌레,
이런 거는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 몇 번씩 나오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소나무 재선충이 북방 수염 하늘수로 옮겨 타는 거, 산란은 어디요? 알을 어디다 난다고 그랬어요? 얘가 알 낳기 좋은 거는 이 수피가 부드러운 쪽에 알을 낳아요. 이제 산란관을 걷다 해서 입으로 물어 뜯어갖고 구멍을 낸 다음에 거기다 알을 낳거든요. 근데 입으로 이제 이렇게 단단한 거, 이런 거, 수피가 없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못 낳죠. 단지 부드럽고 이렇게 오래되고 시들시들한 나무에 고사목에 이제 산란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월동을 하고 거기서 이제 유충 상태로 있다가 유충으로 활동하고 거기서 다시 번데기 돼서 이제 성충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성충으로 나오는 걸 우화예요. 우화기는 노숙 유충이 번데기 방을 만들고 거기 이제 번데기 된 상태에서 거기서 번데기 상태로 있잖아요. 한참 동안을. 그때 제선충들이 기어 들어옵니다. 옆에 있던 분산 3기라고 그러는데 분산 3기 들어오고요. 이제 우아시 완전히 이제 번데기 있을 때 옆에 모여들어서 우아 때 이제 얘들이 기문으로 올라탑니다. 기문. 배에 기문 있죠. 그거를 타고 올라가는데 이 매개충은 분기 사기, 그때가 분기 사기에 해당됩니다. 후식 피해가 있는데 후식 피해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제 바깥으로 우아에서 이제 새로운 뭐 신초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초 쪽으로 갑니다. 얘가 이제 우아한 것이 성충이 어린 성충이 이제 후식 신초에 가서 후식을 하면서 그때 거기 기문에 있던 것들이 전파가 됩니다. 소나무로. 그러면 소나무가 고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거는 반드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이거 전번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그림을 그려줘도 돼요. 뭐 자세히 그리라는 얘기 아니고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해놓고 봄에 뭐 재선충을 가진 성충이 우화. 그래서 매개충 아니 건강한 소나무로 이동한다. 후식 피해를 입힌다. 나무 조직 속으로 들어간 재선충은 여름부터 이제 활동을 해서 이제 여름하고 가을 사이에 죽고요. 이것도 죽어가는 나무에 알을 날아 옵니다. 그래서 이 소수의 하늘수, 북방수의 하늘수들이 이제 산란을 하고요. 이 산란을 해서 유충 상태로 이제 월동할 때, 유충 상태로 월동하면서 번데기 될 때, 요때, 이제 개선충들이 이게 고기를 모여듭니다. 그래서 모여든 것이 이제 번데기 모였던 분산 3기가 이제 번데기가 이제 우화가 되잖아요. 그때 기문에 또 올라타게 되겠습니다. 모여 있다가 분산 4기 때 성충으로 이제 우화할 때 그때 기문에 붙어서 이제 이걸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단답형 중에서 솔수염의 방제 약제 4A를 주어졌어요. 4A에 해당되는 약제 하나하고 솔수염 하늘수 방제, 그 다음에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사용되는 6, 6 있죠. 6의 한 개를 쓰시오. 약제를 쓰라는 얘기요. 사용 시기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서술을 하면 되는데 솔수염 하늘수의 방제 약제는 뭐예요? 사회에 해당되는 거. 제일 중요하죠.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 차단이 니오, 네오니코티노이드계에 해당되는 티아클로프리드 이거를 음,
갖고 방제를 하면 됩니다. 티아클로프리드, 4A,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 차단, 네오니코티노이드에 해당됩니다. 요거를 이제 하늘수를 방지하는 거고요. 제선충은 어떻게 죽여요? 제선충은 계속 나오죠. 에바맥틴, 벤조에이트, 아바맥틴, 밀바맥틴 이런 거. 얘들은 뭐예요? 육입니다. 육은 아바맥틴, 에바맥틴, 벤조에이트, 밀바맥틴 이런 거는 염소 통로 활성화라고 그랬습니다. 활성화, 염소 통로 활성화되고 아바맥틴계, 뭐 밀바마이신계 이렇게 부릅니다. 요거로 이제 제선충을 방지하는 겁니다. 우선 사용 시기와 방제 방법을 보면 예방주사는 송진이 안 나올 때 11월에서 3월까지 미리 송진 유치 여부를 확인하여 수액이 정지된 시기에 시행하면 되고 소나무 제선충을 예방하기 위한 겁니다. 뭐 이게 예, 죽은 나무를 살리는 게 아니고 예방용으로 쓴다는 거. 어, 그다음에 이제 매개충 방지하는 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개충 방지 어떻게 할까요? 매개충은 나무 주사로 언제 놓느냐? 3월에서 4월 15일, 이때가 이제 그 매개충이 우하는 시기거든요. 이때 성충을 잡기 위해서 이제 나무 주사도 는 아바맥틴 1.8%, 설폭사 프로로 4.2 하는 합제 남부주사를 시행합니다. 하기 전에 2월에서 3월까지 이제 방제를 하는데 매개충 나무주사도 하고 시행은 2월, 3월에 이제 시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방제 지상약제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화 시기에 이것도 항공 방제 시기를 하는데 나무 주사는 이거 매개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2월에서 3월까지 시행을 해야 되고요. 우화될 때는 이제 성충 우화 시기 때는 항공 방제를 이제 합니다. 그다음에 매개충 유인 트랩도 설치합니다. 그래서 매개충 발생 주의보가 발령되면은 신속히 설치를 완료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방 수염 수가 분포하는 지역은 트랩을 3월 초에서 4월 초까지는 설치해 놔야 됩니다. 주로 북방 수염 수는 5월에 많이 번식을 우하를 채성기고요. 또 솔수염은 6월입니다. 그래서 북방 수염 수하고 솔수염 수의 유인 트랩은 그 전에 설치해 놔야 되죠. 3월 초에서 4월 초순까지 설치하고 솔수염만 이제 분포하는 지역은 좀 늦게 발생하니까 4월 초에서 5월 초까지 설치해도 됩니다. 솔수염 하수가 1개월 좀 늦게 발생하거든요. 북방수염수는 주로 5월 달에 발생하고요. 솔수염 하수는 6월 달에 방제를 합니다. 또 단답형 형식으로 산성화대한 게 나왔었습니다. 산성화. 우리 이대 때는 저기 염류 뭐 이렇게 됐잖아요. 알칼리 토양을 해소하는 방법, 방지하는 방법을 쓰라고 그랬는데 그 반대 문제인 산성화되어 있는 토양을 어떻게 왜 그렇게 산성화가 되고 대책은 어떠냐? 토양의 산성화는 수목 생장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 토양이 산성화되는 원인과 대책을 서술하여 15점이었었거든요. 9회 때. 그래서 원인은 쭉 쓰면 됩니다. 우리나라 뭐 토양에서 우리 공부 많이 했잖아요. 우리나라 토양 자체는 모재가 화강암이기 때문에
이게 그 염류 그러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게 안 들어있죠. 당연히 그래서 산성 토양일 수밖에 없습니다. 화강암이나 화강 편마암으로 모재가 생성돼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산성 비료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게 토양을 산성시킵니다. 황산암모늄이라든가 염화칼륨, 황산칼륨, 뭐 인분유, 녹비 이런 거를 계속 이어서 쓰니까 이게 수소 성분이 이제 생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산때 또 아니 암모늄 질소가 질산화 작용을 하면서 이게 이 수소가 발생하고요. 강우량에 의해서 토양 중에 있던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이 용탈돼서 이제 미포화 규질, 그러니까 포화 상태로 돼야 되는데 자꾸 미포화 상태로 됩니다. 그 염류 같은 게 줄어드는 거죠. 이런 성분이 다 떨어져 나가서 이거를 떨어져 나간 거를 미포화라고 그러고 이런 게 있는 거를 포화 규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다 씻겨 내려갔기 때문에 미포화 규질이 되고 부엽토는 또 얘가 완전히 썩잖아요. 그럼 부식산으로 이제 산성화됩니다. 부식산이라는 게 산이잖아요. 이게 산성화되고요. 또 식물의 뿌리가 이제 호흡하고 미생물 활동이 이제 으로 인해서 CO2가 이제 물에 녹으면 CO2를 배출하잖아요. 우리도 계속 배출하잖아요. 산소 들이마시고 호흡을 해서 CO2 배출하듯이 토양에 있는 미생물들 뿌리도 이렇게 호흡을 합니다. 그러면서 CO2를 방출하는데 이게 토양 속에 있는 물하고 합쳐져서 탄산이 되고 이게 음, 이제 이게 수소가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헬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수소가 또 생성이 됩니다. 수소가 생성되는 거, 알루미늄 생성된다는 게 산성화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원인이 되고요. 대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책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요거 석회를 시용해서 산성의 농도를 이제 낮춘다. 석회를 시용해서 석회를 시용. 그다음에 계량 목표가 6.5 약산성 정도면 좋잖아요. 그다음에 석회석 분말이라든가, 그다음 백운석 분말, 그다음 조개 껍질, 분사된 폐사, 뭐 규해석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석회 효과는 이제 석회의 분말도에 따라 이제 다릅니다. 이게 고우냐 이렇게 거치냐에 따라 또 틀리고, 그다음에 이제 간접적인 방법으로는 유기물을 공급하면 됩니다. 유기물을. 그다음에 완충 능력을 그래서 증가를 시켜주면 되고요. 미령원소를 이제 공급해 갖고 인산의 고정을 예방합니다. 미령원소 이제 공급해서 인산이 고정된다는 게 뭐야? 산성이 됐어요. 그러면 산성일 때 인산은 왜 고정이 돼요? 산성일 때 철과 알루미늄이 인 비료를 많이 주더라도 얘가 산성일 때는 얘하고 합쳐버립니다. 그래서 철과 알루미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미량원소를 많이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특히 인산을 많이 공급해주고 뭐 최종적인 거는 산성에 강한 식물을 심으면 잘 견디겠죠. 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줄당김, 뭐 세조임 그런 게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외과 수술이 나오다가 외과 수술을 안 물어보고 줄당김, 세조임에 대한 걸 물어봤습니다. 200년 이상 된 노고에서 세력이 동일한 굵은 가지가 두 개가 있고 분기점이 찢어져 있었다. 이거는 뭐야? 이렇게 세력이 똑같다는 게 뭐예요? 한쪽이나 이쪽이나 비슷하게 이렇게 분기가 됐다는 거예요. 나무가 중간에서 길게 늘어진 가지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고 이미 뭐 썩어 있었다. 구우돼 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거 세조임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사이를 묶어주는 거, 세조임. 줄당김은 이제 굵은 가지에서 이 약하게 축 늘어지는 가지를 이제 잡아주는 거죠. 당김줄이라는 건 이런 걸 당김줄이라고 그래요. 이 땅에 이렇게 하는 걸 당김줄이고 줄당김은 줄로 쳐지는 거, 약한 거를 끌어주는 거 이런 건데 줄당김 보통 보겠습니다. 가지나 줄기 사이에 철선이나 합성 섬유로 연결하여 지지력을 보강하는 시스템이 줄당김인데 줄당김은 다른 지지 방법이 없는 최후의 수단이다. 다른 거를 먼저 해본 다음에 그래도 안 된다. 그럴 때 최후 수단이라는 걸 강조해야 되고요. 네, 설치 시기는 휴면기 때 해야 되고 수관이 비대칭이거나 수관에 광범위한 부우가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수목이나 심하게 기울어진 수목에는 줄당김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부우가 심하기 때문에 쓰러지거나 막 그러겠죠, 오히려. 그다음에 설치 위치도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줄당김할 때 설치는 언제 하느냐. 지지대를 중간에서 끌어준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뭐 끌어준다 그래. 이게 더 강하고, 그럼 여기를 끌어줄 수가 있잖아요. 끌어주는데, 이게 3m다 그래요. 여기도 3m. 그러면 어디요? 3분의 2 지점에서 끌어주는 거예요. 요 중간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야지 힘을 좀 받거든요. 여기서 당겨주면. 그래서 굵은 가지나 수간의 길이 이거 이제, 이게 당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3분의 2, 3m라고 그러면, 2m 지점에 그렇게 부분에서 당겨줍니다. 이 가지도 마찬가지. 당김을 받는, 당기는 또 마찬가지로 3분의 2이 되고요. 요 각도가 수직이 돼야 됩니다. 요 각도가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이 중심하고 이 당김줄의 각도는 90도가 수직이 되게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줄기에 두 줄 이상의 철선이 설치되면 이들 간에 여기서 이쪽도 당기고 여기서 이쪽도 당긴다. 그러면 한 줄기에서 얘는 두 줄이나 받는 거죠. 이쪽도 하고 이쪽도 하기 때문에 두 줄을 설치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 이 거리가 요거 뭐 요쪽 걸 당기는 거리하고 이쪽에 당기는 그 사이의 거리가 이, 이 줄기 직경보다는 커야 된다. 이 직경이 뭐 30cm였다 그러면 여기도 30cm 이상은 돼야 된다. 너무 가까이 하면 한쪽에 힘을 너무 양쪽에서 당기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직경, 그렇죠. 직경보다, 줄기의 직경보다는 커야 된다. 직경보다는 커야 된다. 철선은 팽팽하게 설치한데 압박할 정도로 조임을 하지 않도록 너무 심하게 당기지는 말아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조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조임. 줄당김은 아까 가지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세조임은 아까 얘기했던 건데 이렇게 세력이 또 비슷한 가지가 분기된 지점이 찢어질 수가 있잖아요. 이쪽에서 이렇게 에, 압력을 받을 수 있고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그럼 여기 사이가 딱 찢어지겠죠.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중간에 이제 꿰맨다고 그래야 되나? 두 개를 이렇게 꿰매는 거를 이제 세 조임하고 예,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냐? 쇠 막대기를 넣어서 이거랑 이쪽 거를 서로 이제 찢어지지 않도록 봉합해 주는 게 쇠 조임이라고 합니다. 쇠 막대기를 이용해 수간이나 가지를 관통시켜서 약한 분지점을 보완하거나 찢어진 곳을 봉합하는 것을 쇠 조임이라고 한다.
그럼 세조이면 어떤 위치에 설치하는 게 좋으냐? 찢어졌거나 갈라질 가능성이 높은 가지, 주지, 수간의 분기에 추가적인 지지를 제공하기 위해 조임의 강봉을 설치해서 사이에 중간에 강봉을 해서 지지 시설을 찢어지지 쉬운 동일 세력 중간에 이렇게 설치하는 게 강봉이라고 했어요. 서로 조여주기 위해서. 설치 방법은 구멍을 뚫을 때는 이렇게 있으면 나무가 이쪽도 관통해야 되고 이쪽도 관통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쇠 봉을 막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쇠 봉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볼트 너트, 그러니까 여기 놓고 여기는 볼트가 넣게끔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너트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홈파고 여기도 홈파서 여기 볼트가 그다음에 넣을 때는 이 와셔를 중간에 이렇게 와셔 있잖아요. 동전처럼 생긴 거 이걸 해서 이, 고정을 시켜라. 그다음에 목재의 와셔를 넣을 때는 둥근형으로 나무 표면과 수평이 되도록 하고 형성층 아래로 한 다음에 살균을 해라. 좀 이해가 어렵죠. 그 그림을 보시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거 단일 세제면서 요거랑 강봉을 넣어갖고 꼭꼭 조여 놓는다든가 또 이렇게 여러 개로 묶는 것도 있고 뭐 종류는 중요치 않고 이 세조임으로만 지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또 아까 얘기한 줄당김도 할 수가 있다. 중간에 뭐가 있으면 거기 그쪽으로 당겨서 줄당김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갈수록 복잡해지나요? 빨리 정리가 네. 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음, 이게 뭐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아직 발표도 아직 안 났으니까 그 사이에 기출문제 뭐 정리하시고 중요하다고 하는 걸 이제 강조를 하시면서 사이사이에 DVD 같은 것도 비교 이렇게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해보고 이제 해충학, 병리학, 책에 있는 것들 다 외우시고 중요한 것들 서술해 보시고 뭐 이런 방법을 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 저기 양해 구할 게 있는데 제가 다음 주부터는 스터디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일요일 저녁에 뿐이 시간이 없어요. 30일 날. 그래서 10회는 마무리를 30일 날 저녁 때 하려고 그러는데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시 또 카톡에 올려놓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는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그렇게 저기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공부하셨던 거 좀 정리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DVD 같은 거를 좀 각자 만드셔서 공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인터넷에서 찾아서 꼭 나을 것 같은 거 아니면 뭐 이런 거 비교 문제 같은 게 있으면 DVD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서술형이야 책자에 다 있는데 뭐 나무 이름이나 이런 것, 나무 이름 특히 이런 것들은 저기 하잖아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어디서 날지 모르니까 예, 전번에 얘기했던 뭐 단풍나무류, 자작나무류, 뭐 참나무류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사진을 찾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30일 날 저녁에 뵙겠습니다. 너무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 질문 사항 있으면 카톡에 계속 올려주시면 다음 주는 근데 대답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좀 바빠갖고. 그러면 카톡에 올려주시면 제가 돌아와서도 뭐 꾸준히 저기 하겠습니다. 자료는 올려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